10초예요. 근데 10초만 바라봐가지고 충격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 10번을 해. 10번을 해서 충격을 찾아내. 그럼 10초를 한 10번 하면 100초 동안을 관찰을 해야 돼요. 한 신호를 100초를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100초를 관찰을 하려면은 모든 장비들이 메모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타임 데이터를 100초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메모리가 커야 돼요. 근데 보통 장비들이 메모리가 요즘 메모리들이 좀 크니까 괜찮지만 메모리가 작은 것들이 있어서 얘는 특별히 긴 시간 동안이 타임샘플을 레코딩해야 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저속이기 때문에 미니멈 5바퀴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를 5바퀴 돌아가는 그거를 10번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레코딩을 해야 된다. 다음에 신호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어댑티브 필터링, 일반적인 필터링, 하이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거를 사람이 걸어갖고 한다면 무지 많이 연습을 해보면 가능을 해요. 이것도 걸어보고 저것도 걸어보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기계에서 가장 적합한 필터를 골라서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한 뒤에 거기서 충격파를 검출해내는 필터링 기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충격파를 세는 거예요. 몇 번 발생하느냐, 몇 번 발생했느냐, 발생한 숫자를 이제 몇 번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걸로 하자. 어쩌다 한 번 발생한 거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향에 의해서 충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거짓으로 우리한테 고장도 아닌데 고장이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안 되니까 고장이 아닌 고장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폴스 얼람, 거짓 얼람을 안 띄우고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스무딩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충격파가 있다 없다, 고장이 있다 아니다만 판단을 해서 줘요. 고장이 있다 없다만 그래야지 간단하지. 그렇지 않고서 또 충격파가 몇 번 발생했으니까 사람한테 세봐라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많은 부분을 많은 베어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격파가 있다 없다, 고장이 있다 없다만 주면 돼. 그 다음에 고장이 있는 거를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른 기법을 수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면 발견을 하겠지만 검출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고장이 있다 없다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법이 쇼크 파인더 기법으로서 이 기법은 다른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회사에서만 이 장비에서만 이 장비하고 저 장비도 쇼크 파인더 되지? 아니요. 안 돼? 인덱스만 얘만 되나? 얘만 돼요. 그러니까 저속 설비에 대해서는 얘만 돼. 쟤는 디펙트 백단은 되지. 디펙트 백단은 되지만 저속 설비에 대해서는 얘는 얘만 돼요. 그래서 많은 장비가 들어와서 저속 설비에 고장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얘가 제가 써봤더니 무지 잘 돼. 낮은 스피드에서 600 rpm 이하. 그러니까 윈드 터빈에서는 워낙 천천히 돌아가니까 결항이 있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주변의 노이즈 때문에 결항이 다 묻혀져서 수동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주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자동으로 어댑티브 필터를 사용하고 충격파를 세서 결함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이 장비가 상당히 검증이 됐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충격파를 세는데 비정상적인 충격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비정상적인 충격. 주기적으로 나오는 충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라든가 언밸런스라든가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비주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RPM하고 맞지 않는 신호망을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을 해서 이 하드웨어 내에서 항상 그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적응 필터를 적용시켜가지고 주기적인 것만 충격신호 주기병은 아니기 때문에 폴스 얼람을 제거하는 기능을 포함을 시켜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파란 신호가 일반적인 정상 신호적인 통상적인 그런 진동 신호이고, 이 충격적인 신호는 이렇게 가운데에 묻혀져 갖고 보이지를 않게 되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 필터를 얘한테서 얘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어렵고, 얘가 적응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일단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면 디노이징을 해요. 노이즈에서 랜덤성 노이즈를 일단 제거해요. 그 디노이징이라고 하고, 디노이징은 우리 사진 기법에서 사진의 랜덤성 노이즈 점점점점 많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이즈를 없애면 사진이 선명하게 되는 그런 기법을 여기다 적용해요. 디노이징 기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 필터를 사용해서 하면은 이러한 충격 신호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충격 신호를 가지고 카운팅하게 돼요. 우리가 일반 필터를 사용해 봤는데, 이게 원신호예요. 원신호에서 적응 필터를 사용하면 돼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야. 얘는 지금 별이 고려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필터를 사용해 봤어요. 원신호에다 2000Hz 필터를 사용해 봤더니 비슷해. 밴드패스 필터 500Hz 사용했을 때 비슷해. 얘 500Hz 사용했을 때 저역 필터 사용했을 때도 어떤 충격 신호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또 노이즈를 걷어내지 않으면 얘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신호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필터는, 우리 장비에서 사용한 필터는 상당히 디노이징과 그 다음에 필터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필터를 골라서 이 파형을 잡아낸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건 볼이 하나 볼로 갈 때의 간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무려 상당히 시간이 커요. 뭉중이 시간 큰 시간이 걸려요. 1.2초나? 네. 1.2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그렇고. 그래서 저속해서 랜덤 충격파에 대한 가진력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 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가변도 있고, 결함과 무관한 그런 신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 충격 신호에 대한 거, 베어링에 관련이 없는 신호를 또 제거할 필요가 있죠. 얘를 계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적어도 샤프트는 한 샘플을, 한 블록을 구하는데 적어도 5회전은 필요해요. 3 내지 6회전이라고 하는데 5회전은 필요해. 그 다음에 그렇다면 20 RPM인 경우에 3회전을 구한다면 9초가 걸리죠. 9초가 걸리는데, 거기에 주파수 샘플비는 25,600으로 하면은 23만 4천 포인트의 데이터가 돼요. 그 데이터가 256K예요. 얘를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한다면은 무지 많은 그런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블록에 얘가 9초 동안의 블록이죠. 여기에서 쇼크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해서 쇼크가 하나도 없었고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었고, 여기에 10번 이상이 발생을 한 거가 이제 여기는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1번이나 2번, 뭐 5번, 4번 이렇게 발생한 거는 베어링의 고장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요인, 거스트나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해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발생한 걸로 해요. 10번을 발생한 거. 물론 우리가 얘를 조정할 수 있죠. 5번 이상 발생한 걸로 하자 하든가. 그래서 이게 블록을 이만큼 해서 10번 이상을 발생한 거를 얘는 발생한 걸로 하자. 얘가 이제 11번 했네요. 11번 블록에 2번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한 뒤에 얘가 몇 번을 발생을 하면 발생을 한 걸로 하냐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얘도 여기에서 10번 이상 발생한 거를 그 블록에서 발생을 했다. 충격파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충격파가 있는 거가 10번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10번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한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얘는 지금까지 이 충격파 기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최적으로 맞춰진 게 그거예요. 10번 한 블록에 9초 동안에 10번 이상의 충격파가 발생한 걸로 하자. 그 다음에 그걸 10번을 했을 때 몇 번을 발생했느냐 하는 거를 따져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했다 안 했다 하는 거죠. 얘가 9초 동안에 발생을 안 했고 안 했고 한 게 얘가 이 16번인가요? 얘는 20개 동안에 얘가 발생한 건 16번이 발생했어요. 그럼 발생한 걸로 해. 이게 고장이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10번 이상 발생했으면 발생하는 걸 하자. 얘는 발생을 했다가 안 했다가 발생했다 안 했다가 했다 하는 게 얘가 20분 동안에 처음 발생한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고장 아닌 걸로 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물론 잘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미 경험상 고장이 있었을 때 연속적으로 10번 이상이 발생을 하거나 그럼 고장이거나 아니면 20번 동안에 10번 이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하고 한 번 안 하고 한 번 발생하고 한 번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이상의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알람이 발생한 걸 준다. 얘는 총 개수는 20분 동안 15개 이상이에요. 15개. 10번 잘못 얘기했어요. 20분 동안에 총 발생 횟수가 15번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10번 이상 발생을 했거나 그렇다면 고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충격적인 신호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걸로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걸 표현으로 하는데 이걸 써본 결과 상당히 잘 맞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베어링 지금 고장이 났는데 이 베어링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상당히 잘 적용이 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쇼트파인더 얘는 이 점이 시간 전략이 된다. 얼람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 놔뒀다가 얼람이 생기면은 고장이 검출이 되면 그 뒤에 조치를 하면 된다. 그 이전에 괜히 주파수 분석한다고 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신호를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저속 설비에 대해서 매우 유리하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거짓 얼람 없이 고장이 있을 때 확실하게 고장을 준다 하는 것이 이의 장점이고요. 특별히 윈드터빈에서 풍력발전기에서 쓸 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펄스 카운팅을 해서 여기에 쇼파인더가 있다 없다고 고장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두고 찾아보기만 하면 된다. 얼람이 떴을 때. 그래서 이런 조속 설비에는 윈드터빈의 메인 베어링이나 기압박스나 레이더나 제지 공장의 프레스롤이나 제강 공장의 쇳물 그 마켓스, 그 다음에 화학 공장의 압축계나 시멘트 공장의 그 오븐, 그것도 천천히 돌아가요. 그런 쪽에 적용을 했을 때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윈드터빈의 기압박스에다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대의 기압박스를 서로 연결을 해서 부하는 200%까지 사이클로 변환을 시켰고 두 기어박스에 50개 센서를 줘서 스피드는 20rpm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백투백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윈드터빈은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다음에 기어박스고 유성기하고 요 앞에 블레이드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얘가 바람을 일으켜갖고 이 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두 개를 연결시켜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하나는 모터로 돌려. 그럼 얘가 힘을 가해서 이쪽에 온 뒤에 얘는 다시 이쪽 축으로부터 얘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을 해본 결과 커플링에서의 조속 샤프트에서 심한 정렬 불량이 있었을 때에 커플링의 결함이 오버홀 레벨값, 그러니까 가속도값, 속도값을 해갖고 재봤는데 아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극심한 정렬 불량이 있어서
수리를 하는 기간인데 여기에 정렬 분량이 있었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근데 보통의 진동 지표로 전부 다 찾아낼 수 없었는데 신호는 충격파의 타임 신호를 봤더니 이랬어요. 근데 쇼파인더를 사용을 해서 적응 필터를 사용했더니 이 충격파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 배열이 심하게 고장나는 것가 이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충격파에 대한 쇼파인더를 봤더니 결함이 있다. 확실히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 쇼파인더에서의 아까 오버랩에서는 여기에도 컸고 정상일 때도 컸고 비정상일 때도 컸고 그런데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쇼파인더에서의 찾아낸 그런 예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죠. 쇼파인더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고장 베어링이고 얘가 정상 베어링이에요. 정상 베어링인데 아주 천천히 돌리면은 천천히 돌려. 천천히 돌려서 오버올 레벨하고 오버올 레벨만 이펙트 보지 말고 오버올 레벨하고 오버올 레벨 속도값, 오버올 레벨 가속도값, 그 다음에 쇼파인더 타임 신호, 타임 신호, 주파수 신호는 있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오버올 레벨로 한번 보고 속도값 그냥 지금 포터블 장비 갖고 측정을 했다 치죠. 여기 측정을 한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측정한 값, 이쪽 측정한 값이 얼마만큼 나오나 그 다음에 쇼파인더를 걸어서 얘가 증상을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지금 보기에는 아주 저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뭐 해도 결함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죠. 얼마만큼 잘 잡아내는지. 이게 결함을 검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속 설비에 들어요. 600Hz, 600rpm 이하에 아주 잘 들어요. 근데 때로는 600rpm을 넘어서 1800rpm까지도 듣기는 하는데 우리가 시험해 봤더니 1800rpm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듣지는 않고 저속으로 갈수록 상당히 잘 듣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얘가 쇼파인더가 듣는데 얘가 적응 필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얘가 측정을 1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최초에 돌리면은 두 번째까지는 안 들어. 세 번째부터는 계속 나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가 막 계산을 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수동으로 하면은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얘는 자동적으로 보면 두 번째까지는 안 나오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설치해 놓으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까지는 안 들어도 2분 후에는 듣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듣더라고요. 맨 초기에 처음 들렸을 때. 하나도 못 잡았어. 아직? 지금 여기서 RPM은 1800으로 그냥 해놨는데 얘는 입력해놓은 거예요.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400rpm이기 때문에 얘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만지다 보니까 얘를 고치지 않아서 그렇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잡았고요. 지금 이제 406rpm으로 얘가 rpm을 잡아냈네요. 제가 수동으로 입력한 거예요? 수동으로 입력했대요. 예, RPM은 들어간 게 없어요. RPM 신호는 들어간 게 없고 단순히 진동 두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첫 번째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인 거는 말씀드렸지만 얘가 좀 신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못 잡았어? 안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왜? 야, 잡아라. 왜 못 잡냐? 두 번째. 세 번. 잡았어? 또 잡은 건데 그래? 잡은 건데? 네 번째니까. 봅시다. 타임 신호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장이 있는 것, 고장이 있는 것과 고장이 없는 것, 고장이 없는 거로 포스가 꽉 뜨는 게 하나가 있네. 저 하나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고장이 있는 거에 다시 한번 고장이 있는 거에 다시 얘를 중첩해서 보면은 얘가 고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에 필터링을 한번 걸어보면요. 필터링을 걸어봤을 때 지금 빨간 거가 튜브는 있거든요. 튜브는 있는데 얘가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충격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충격파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주파수 정보로 보면은
얘가 최대치는 얘가 원X네. 네? 원X이고 지금 봐서는 너무 회전수가 낮고 충격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고장이 안 났을 때도 거의 발견할 수도 없고요. 모넥스나 간신히 모넥스 발견할 수 있고 얘는 뭐야? 얘가 이쪽 건데 이쪽 거는 나오고 이쪽 거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 거가 차라리 더 얘도 여기 조금 있는데 오케이. 지금 얘가 한참 돌아가다가 한참 적용 필터를 돌리기 위해서 한참 걸린 것 같은데 쇼파인더가 이제 찾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쪽 베어링이 고장이고 이쪽 베어링은 지금 정상으로 계속해서 판단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오버홀 레벨, 악셀러레이션 오버홀 레벨은 얘는 0.4, 0.045, 0.035 사이 이거 가지고 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음 블라스티 속도 레벨이 0.275, 0.23 그거 가지고도 고장을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인 얘기예요. 통계. 그래서 값이 5, 3, 0, 1, 2 뭐 이러면은 얘가 평균 값이 얼마냐? 평균은 다 더해갖고 5를 5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평균값에서 얘를 빼가지고 자승을 한 거. 그게 이제 편차. 뭐 그런데 걔를 편차를 4승을 해. 얘를 평균값 빼기 이렇게 해서 4승을 한 뒤에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서 요 값을 통계에서 첨도라고 얘기해요. 첨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신호가 랜덤 신호가 있으면은 이런 분포를 해요. 이양 분포를 해요. 작은 신호, 얘가 이제 크기이고 작은 값, 큰 값, 그 다음에 중간 값에서 이런 분포를 해. 근데 여기가 피크가 이렇게 튀면은 얘가 자승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작아져. 점점 이제 작아져요. 이거 얘를 어느만큼 이렇게 작아지느냐 하는 게 첨도인데 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거를 보고서 얘가 베어링이 고장이 있다. 얘가 첨도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따지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첨도는 요즘에 사용하는 기법이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일단은 결함을 검출하는 걸 실수 없이 결함이 있을 때 꼭 검출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빨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첨도라는 기법도 있고 뭐 RMS 피크, 크래시 팩터 그런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은 전부 다 어떤 값을 가르쳐 주자면은 큰 기계에서는 큰 값이 나오고 작은 기계에서는 작은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값만을 가지고 보면은 얘가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충격파인 경우에는 있냐 없냐 충격파가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 큰 쪽에서 충격파가 더 크게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충격파 발생을 하는 거를 세는 게
가장 결함을 검출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속기계에서 특별히 얘를 사용하면은 아주 유리하게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양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기법이 있는 그런 장비를 선정을 하신다면은 베어링 결함 검출하는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다. 저속기계에서 얘기합니다. 1000rpm 이하, 특별히 이하에서는 아주 잘 되는 기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세요? 지금 크레스트 팩터는 1.4 정도 나오네요. 1.4 정도 나오면 사인파란 얘기네. 거의 사인파예요. 사인파요? 1.4면은 거의 사인파인데 사인파인지 한번 봅시다. 1.4라면은 거의 사인파네. 그게 1.4야. 그러니까 쟤만 갖고는 모른다는 얘기. 여기에 이제 충격이 얘가 조금 올라간 게 충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 정도 생겨. 그러니까 얘를 다 걷어내야 돼. 걷어내면 충격파만 살아나는 거죠. 여기에서 얘를 봐도 얘 다 사인파야 이거. 여기에 충격 조금 있네요. 근데 얘를 필터링을 걸면은 0K 필터링을 잘 걸면은 충격파를 찾아낼 수 있죠. 필터링을 걸면은 어느 정도 찾아내네요. 아까 적용 필터를 걸었을 때보다는 못하죠. 상당히 충격파를 찾아낸 저거죠. 필터를 잘 선정하면 더 잘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 필터가 있네. 적응 필터가. 질 필터가 특별하게 노이즈를 걷어내고 받아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충격파를 쫙 받아낸 거를 보면은 고장이군. 고장 아닌 거 한번 봅시다. 고장 아닌 거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나? 지금 고장이 이제 얘거든요. 옆에 있는 고장 아닌 파형을 한번 하이패스 걸어보고 똑같아. 없어. 그 다음에 또 SFI 한번 걸어봐요. 똑같네. 똑같아. 그런데 고장이 있는 놈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고장 있는 거 다시 한번 꺼내갖고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데. 나도 놀라워요. 저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십니다. 저거 갖고 FFT 한번 해봐. 그거 가지고 FFT를 걸어보려고. FFT 한번 해보자. 그게 주파수가 얼마요? 앞에 주파수가 너무 크다거든요. 주파수가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 주파수가 작으면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파수 작게는 안 될까? 저기에서, 리샘플링을 하든지 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앞에 부분, 그랜드라도 안 되네. 그랜드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지. 네, 여기까지 했고, 저 필터를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셨을 때 힘 인도 지르셨잖아요. 인도요, 저거 때 힘 인도 지르셨잖아요. 다른 인도로 이제 그 얘기는 여기에서 얘기가 아니라 일반 FFT에서 얘기. 일반 FFT에서 얘기.
신호에서 얘를 주파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얘를 주파수를 바꿀 때 이렇게 끊어서 바꾸면서 얘를 모르고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바꾸면은 얘가 바꿀 때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얘는 여기서 끝났으면은 얘가 이 다음에 여기에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점이 끝나게 되는 게 그 다음 블록.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요. 그러면 원래는 신호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불연속점이 생기죠. 그런 불연속점이 생겨서 오차가 생기는 게 여기에 얘가 흘러내려요. 이렇게 여기 커져. 얘가 커져요. 얘를 리키지라고 그러죠. 리키지라고 해요. 근데 얘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여기다 이런 걸 하나 곱해.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곱해.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한 거가 waited time. 그러면 이 연결해도 연결 부위가 까똑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차가 안 생겨. 오차가 안 생기는데 어떤 오차가 생기냐면은 얘가 정확한 사인 웨이브라고 했을 때 완전히 연결 상태가 좋았을 때는 딱 한 라인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연결 상태를 여기에 제로로 미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걸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한 라인이 더 생겨요. 양쪽에 두 라인이 생겨요. 혹은 많이 차이 나도 여기에 조그맣게 연 라인이 더 생겨요. 한 5 내지 6 라인이 생겨. 근데 두 라인이 생길 때는 정확한 주파수가 맞았을 때 하여튼 이제 폭이 조금 넓어져요. 얘가 생겼을 때 그 오차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에서는 얘만 읽죠. 얘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FFT 어떤 거든지 한번 봐봐요. FFT 어떤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FFT 라인에서 아무거나 이거 올려갖고 한번 해봐. 그냥 못 듣죠. 이렇게 줌 아주 크게 줌. 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얘에 관심이 있지 얘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은 아주 퍼펙트한 상태라면 얘가 한 라인만 딱 나타나고 나머지는 없었어. 그 다음에 얘가 신호였다면 얘 있고 얘는 FFT 라인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읽는다고. 저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읽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오차를 알고 있지만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해닝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닝이 이렇게 생겼고 다른 웨이팅은 플랫탑이라는 웨이팅은 요거보다 작아요. 플랫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그냥 폭이 좁으면 타임에서 폭이 좁으면은 주파수에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옆에 라인이 조금 더 많이 생겨. 11개까지 생겨요. 하지만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고 라인만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얘를 안 읽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과값은 똑같아요. 가운데만 읽으니까. 여기서 다른 FFT 중에 뭐가 됐든지 웨이팅을 딴 걸로 걸어갖고 해도 폭만 늘어나. 한번 걸어봐요. 아무거나 다.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웨이팅을 걸 수 있으면 웨이팅을 딴 걸로 한번 다시 측정하는 거 말고 해닝 중에 뭐 플랫탑은 생긴 게 무척 좁아요. 그러면 해닝 걸었을 때 값하고 플랫탑하고 값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 늘어나기만 하고 이 값은 해닝보다도 플랫탑이 훨씬 더 정확해. 넓으니까 상당히 정확해 얘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플랫탑인 경우에 앰플리티드 오차는 0.09dB, 0.009dB, 0.01dB예요. 오차가.
어저께 그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우리가 RPM을 어떤 주파수에 맞춰놓고 5kg를 한번 했었고 1.25kg로 했을 때 얘가 앰플리튜드가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하는 걸 했었는데 플랫탑인 경우에는 얘가 넓기 때문에 이 오차는 0.01dB이에요. 해닝인 경우에 얘가 플랫탑이고 해닝인 경우에 오차는 1.4dB이에요. 1.4dB. 그러니까 1.4dB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7% 정도 되고 얘는 오차는 없어요. 앰플리튜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플랫탑을 써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캘리브레이터의 주파수가 에펙트 라인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값이 작아져. 그러니까 그때는 플랫탑을 쓰는 거예요. 왜냐? 앰플리튜드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파수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주파수를 정확히 아는데 좀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얘가 라인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잘 몰라. 그런 점은 있어요. 하지만 앰플리튜드는 무지 정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파수도 좀 읽고 오차는 한 17%는 인정을 하자. 그래서 해닝을 쓰는 거예요. 해닝은 아주 비슷해. 근데 그거는 음향에 써놨어요. 우리 진동에서는 다 해닝을 쓰고 일반적으로 아니면 플래터. 또 두 개의 시그널이 라인 속에 아주 얘가 한 라인 하나가 성분이 이렇고 하나가 근접해 붙어 있어. 근접해 붙어 있으면 이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폭이 작은 걸 써야 돼요. 해닝은 좀 넓어. 그때는 카이자 베슬이 매우 좋아요. 카이자 베슬은 여기가 작으면서 요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신호의 세퍼레이션을 매우 좋게 해요. 그럴 때 카이자 베스를 쓰는데 아주 특수한 목적이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거에는 그냥 해닝.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내가 잘하는데 내가 테크니컬 노트를 드릴 테니까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드릴게요. 저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매직 아니야? 예? 매직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치워져? 이거 잘 안 치워진다 이거.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베어링은 그래서 결함을 검출하는 게 우선이고 검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속에서는 충격파 검출하는 게 최고고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검출하는 방법이 주파수 쪽으로 가서 미리 검출 알아가지고 가서 세팅을 시키고 검출하면 검출할 수 있다. 저것도 스피드를 높여갖고 하면은 아까 증명을 했었어요. 스피드 1800rpm이면은 외리움 결함 주파수가 3점 얼마에서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주파수를 미리 알고서 추적을 해 놓으면은 베어링이 고장난 거를 알 수 있고 다음에 결함이 검출이 되면 무엇이 문제이냐 하는 거를 진단을 할 때는 엠빌로프 기법을 쓴다고 했는데 엠빌로프 기법은 사실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걸 하려면 몇 가지 연습을 해야 돼. 어느 부위를 따와야 될 건가, 어디에 고위진동수가 있는가 하는 거를 미리 스타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 있으면 조금 있다가 남으면 한다고 그러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게 요약사항입니다. 여기 해놨네요. 파란 거하고 웨이팅을 달리 걸어놓은 거예요. 저 제일 큰 게 플랫톱이에요. 앰플리튜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오차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해닝 같아요. 해닝은 1.4dB. 이게 해밍, 플랫톱. 그래서 앰플리튜드 오차가 좀 생겨요. 근데 폭은 넓어져 버려.
자, 그러면 또 쉬시죠. 쉬셨다가 하시죠.